1978년 10월 21일 저녁 7시경 호주 멜버른의 무라빈 20살의 비행기 조종사였던 프레드릭 발렌티크는 세스나 182 경비행기를 타고 무라빈 공항에서 이륙합니다. 그는 상업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해 그날도 훈련 비행에 나섰죠. 발렌티크는 호주 해안을 따라 40분 동안 비행할 계획이었으며 그곳은 그가 여러 번 연습 비행한 적이 있는 익숙한 경로였습니다. 그런데 베스 해협 상공으로 진입한 발렌티크는 이날의 비행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몰고 있는 비행기보다 좀 더 위에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특이한 비행체가 날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당시 발렌티크와 멜버른 항공관제소가 나누었던 실제 교신 내용을 토대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멜버른 항공관제소, 여기는 세스나 182, 현재 4,500피트 상공을 비행 중이다. 근방에 5,000피트 미만을 날고 있는 다른 비행기가 있나? 잠시 확인해보겠다. 근처에 다른 항공 트래픽은 없다. 그럴 리가. 5,000피트 상공에 대형 항공기가 하나 보인다. 어떤 종류의 항공기인가? 단언할 수 없다. 하단부에 4개의 밝은 빛이 보이는데 비행기 착륙등처럼 보인다. 그것이 방금 내 위를 지나갔다. 주변에 혹시 공군 전투기가 있는가? 주변에 공군 전투기는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변에는 어떠한 항공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것이 지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마치 게임이라도 하자는 것 같은데? 엄청난 속도로 비행기 주변을 돌면서 날고 있다. 해당 항공기를 여전히 식별할 수 없다. 항공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비행체는 아주 길다란 모양이고 너무 빨라서 다른 것을 확인하기 힘들다. 지금 내 눈앞에서 궤도를 그리며 날아다니고 있다. 녹색 빛을 뿜는데 외부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 반짝거린다. 그것이 아직 주변에 있나? 잠시 사라졌다가 남서쪽 방향에서 나를 향해 다가온다. 이것은 항공기가 아니다. 약 10여 분간 이어진 통신은 기이한 쇳소리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곧바로 실종 지역 인근으로 해상 수색이 시작되었고 이후 초계기까지 동원되어 한 달 가까이 바다를 뒤졌는데요. 세스나 182는 좌석 쿠션 등 일부 부품이 물에 뜨도록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이상한 무전을 남긴 채 하늘 위에서 사라져버린 프레드릭 발렌티크. 사건은 곧바로 큰 논란이 되었고 신문사들은 UFO에게 납치당한 파일럿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실어 날랐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발렌티크가 사라진 해상 인근이 예전부터 유독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신고 접수가 많았던 곳이라는 건데요. 발렌티크가 사라진 날 밤에도 UFO 신고 전화가 빗발쳤으며 그들은 공통적으로 밝게 빛나는 직사각형 물체가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역사학자 레지 와스는 UFO를 보았다는 목격자들을 인터뷰해 보았는데요. 와스는 그들의 증언에 하나의 교집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격자들이 말하는 UFO를 보았던 시간이 발렌티크가 실종된 시각으로부터 15분 전에서 2시간 후까지 약 2시간 남짓한 시간에 수백 건이 몰려 있었던 것이죠. 와스는 1978년 10월 21일 밤에 접수된 UFO 신고 전화가 호주 역사상 가장 많았다는 것과 UFO의 움직임을 대변하던 목격담이 시간차를 두고 해안가를 따라 이동했다는 것 또한 밝혀냅니다. 그 중에는 하늘에서 녹색 불빛을 내며 회전하는 관람차 같은 것을 보았다라는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증언도 있었죠. 하지만 세간에서는 발렌티크의 실종 원인을 조정 미숙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발렌티크는 2년간 150시간의 경험을 쌓은 견습 비행사였습니다. 그는 상업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2번이나 시험에 낙제한 경험이 있었고 비행시험 중에 의도적으로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위험한 상황을 연출해 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죠. 또한 그는 생전 UFO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영화를 보고 UFO 출연 기사들을 수집하여 보관하기도 했으며 비행 중 외계 비행선을 만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어두운 상공을 비행하다가 케이프 오트웨이 등대의 불빛을 UFO의 불빛으로 오해하였고 평소 가지고 있던 UFO에 대한 두려움에 순간 패닉에 빠져 조종 미숙과 경험 부족으로 결국 바다로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그렇게 발렌티크가 실종되고서 6주의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 아마추어 사진가였던 로이 매니필드는 일몰 사진을 찍기 위해 케이프 오트웨이 등대 인근을 찾았다가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해가 저무는 사진 속 하늘에 알 수 없는 검은 물체가 찍혀 있었던 건데요. 그는 이것이 사진상 오류라고 생각하였으나 사진 검사관의 조사 결과 사진에서는 먼지나 손상 등 어떠한 오류도 발견되지 않았죠. 이에 해당 사진을 미국의 사진 분석 전문가에게 보낸 그는 충격적인 답변을 전해 듣게 됩니다. 사진에 찍힌 것은 배기가스 구름 속에 있는 금속성 물체로 판단됩니다. 로이는 이것을 코닥 본사에도 보내 오류 여부를 문의해 보았지만 검사 결과 사진의 네거티브 현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로이가 찍은 그날의 상공에 정말 무언가 있었다는 건데요.
사진 속 검은 물체는 그날 발렌티크가 보았던 것과 동일한 물체였던 걸까요? 발렌티크 실종 사건은 이후로도 많은 의견과 가설들이 제기되었지만 무엇 하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5년여가 흐른 1983년 7월, 실종된 지역 인근에 위치한 플린더스 섬 해변에서 비행기의 엔진 잔해가 발견됩니다. 조사 결과 그것은 발렌티크가 타고 있던 세스나 182 기종과 일치하는 엔진이었으며, 이에 사건은 미심쩍은 부분을 가득 남긴 채 결국 사고사로 결론이 나게 되었죠. 하지만 이후로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3년 초자연 현상 전문 다큐멘터리 언솔브드 미스터리스를 통해 해당 사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가족의 인터뷰가 공개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아주 놀라웠죠. 가족과 함께 오후 나들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하늘에서 길다란 초록불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군용 제트기라고 생각했고 다 같이 앉아 한참을 구경했죠. 그런데 초록불이 하늘을 날고 있던 다른 비행기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들은 금세 충돌할 것처럼 서로 가까워졌어요. 제가 보면서 저러다 곧 부딪힐 것 같아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것들은 그렇게 언덕 위로 넘어가 사라졌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는 못했어요. 수백 건의 UFO 동시 목격담,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찍힌 사진,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증언까지 발렌티크 실종 사건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이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연구가 진행되는데요. 전직 나사의 과학자였던 리차드 하인즈 박사가 발렌티크의 마지막 무전에 실린 금속성 마찰음을 조사해본 것이죠. 발렌티크는 저것은 항공기가 아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약 17초 정도 기이한 쇳소리를 발신하였는데요. 하인즈 박사는 이 금속 소음을 심층 분석하여 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밝혀내면 사고의 원인 또한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인즈 박사는 분석 중 비정상적인 사운드 스펙트럼을 여럿 발견, 그 이유를 조사하고 해당 소리를 재현해 보려고 하였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파일럿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응급 상황을 가정해 연출해 보아도 이것과 같은 이상한 금속 마찰음은 흉내낼 수 없었던 것이죠. 이외에 연구와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사건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의혹들만 늘어갔는데요. 논란이 가중되자 2013년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실시됩니다. 천문학자이자 은퇴한 미 공군 파일럿이었던 제임스 맥가하는 발렌티크의 무선 녹취록 및 그날 밤 발생한 모든 기타 데이터를 철저하게 검토해 보았죠. 조사를 마친 제임스는 다소 의외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경험이 부족했던 파일럿 프레드릭 발렌티크는 야간 비행 중 감각 착시에 빠졌고 이에 압도되어 그레이브 야드 스파이럴을 발생시켰다. 비행기가 빠르게 공회전하며 태양, 동체의 신호등, 등대의 불빛 등이 뒤섞여 눈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UFO라고 착각하였으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바다로 추락했을 것이다. 그레이브야드 스파이럴이란 초보 조종사가 간혹 일으키는 치명적인 비행 실수로 항공기가 나선형을 그리며 돌다가 추락하는 현상인데요. 어두운 밤이나 망망대해 위 같은 시각적인 정보가 제한되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이 가설을 접한 다른 파일럿들도 제임스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몇 이들은 발렌티크가 아마 거꾸로 날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감각 착시에 시달리던 발렌티크는 어느 순간부터 거꾸로 날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천천히 추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거꾸로 비행했다면 발렌티크가 생각한 하늘은 사실 바다가 되기 때문에 수면 위에 비친 비행기, 등대 등의 불빛을 UFO로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 반박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비행기가 세차게 회전하거나 거꾸로 날고 있었다고 가정하기에는 발렌티크의 무전 음성이 굉장히 차분하였다는 건데요. 중력으로 인해 말을 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제임스의 조사를 도운 미 공군 측은 제트기처럼 속도가 빠른 항공기의 경우 비행 내내 강한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느리게 회전하거나 거꾸로 날아도 조종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발렌티크가 몰았던 항공기가 경비행기였다는 건데요. 경비행기는 중력 방향을 헷갈릴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내기도 힘들며 회전 및 슬립 표시 등도 있기 때문에 비행 초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1년 뒤인 2014년 사건을 조사하던 수석수사관 조지 심슨은 근방의 주민들을 인터뷰하던 중 한 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를 더 전해 듣게 됩니다. 파일럿이 실종되었던 다음날 아침 마당에 나갔다가 하늘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크기는 30m 정도 되어 보였는데 비행기가 아니라 배처럼 생긴 물체였어요. 물체 옆면에는 놀랍게도 경비행기 하나가 자석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경비행기는 기름이 줄줄 흐르는 채로 자력을 잃고 그 비행물체한테 붙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증언은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조지는 제보자의 신원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체적인 조사를 더해 발렌티크 실종의 수수께끼를 풀겠다고 말했지만 이후에 후속 보도는 없었죠. 과연 그날 저녁 발렌티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는 조종이 미숙하였던 초보 비행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늘 위에서 미지의 존재와 마주쳤던 걸까요? 그의 아버지인 귀도 발렌티크는 2000년 사망하기 직전까지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말을 남겼죠. 저는 제 아들이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죽었다고 하는 것보다 저 멀리 다른 행성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아들이 UFO에 납치되었다고 믿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